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책 속 이야기도 드라마 속 대사도 아닌 제가 살아온 진짜 삶입니다. 25이던 해 저는 첫 월급 명세서를 손에 쥐고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숫자들이 반짝여 보였지만 마음은 묵직했어요. 도장 하나가 찍힌 종이 쪼가리로 제 인생이 증명되는 기분이 싫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는데 옆에서 동전이 잔뜩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쩔쩔매는 손, 달아 빠진 구두, 그리고 당황스러운 미소. 그가 처음 제 시야에 들어온 순간입니다. 저는 무심코 동전을 주워 건넸고 그는 거듭 고맙다고 말했죠. 면접 보고 오는 길이라 정신이 없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다음을 준비해야죠. 실패를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렇게 담담할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복도, 버스 정류장, 분식집, 도서관 같은 어중간한 공간에서 계속 마주쳤습니다. 그는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 미끄러졌고 가끔은 최종 면접까지 올랐다가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은 매번 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를 저는 믿었습니다. 가진 건 별로 없어 보였지만 마음의 모양이 단단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에게 무료 강의 링크를 모아보내고 중고서점에서 자주 보던 교재를 찾아 건네고 제 월급에서 시험 응시료를 조금 보태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무슨 후원자야? 네 삶부터 챙겨. 다 아는 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믿고 미는 동안 제 삶도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겨울이 2번 지나가고 봄이 3번째 오기 전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봄 벚꽃이 터지듯 피던 날, 그는 작은 계약직 자리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작은 가게에서 그와 소주 한 병을 나눴어요. 드디어 시작이네. 제가 말했죠. 그는 컵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시작했으니 이제 버텨야죠. 우리는 오래된 영화처럼 가난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라면에 달걀 하나를 풀어 나눠 먹고 중고 소파에 기대어 엎드려 덜컥거리는 선풍기 바람을 함께 맞으며 여름을 났습니다. 28배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동네 문화센터 강당을 빌렸고 신혼여행 대신 세 식구가 앉을 수 있는 소파를 드렸습니다. 결혼식 사진에는 화려함이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전기주전자를 올리고 저는 달걀을 찢었습니다. 출근길 버스가 흔들려도 퇴근길 비가 쏟아져도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쓸어주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계약직을 이어가며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고 저는 회사에서 버틴 뒤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고 다음 주 장보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많았습니다. 자격증 시험일, 월세 내는 날, 장보는 날, 그리고 휴식이라고 적힌 날. 그 동그라미들이 쌓여 하나의 길이 되기를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해볼 것 같아. 작은 회사를 차려보고 싶어. 무모해 보이는 말이었고 저 역시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그의 눈빛이 도망치지 않길래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우리 둘뿐이었죠. 낮에는 낡은 프린터로 견적서를 뽑고 밤에는
택배 박스를 끌어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겨울 손끝이 텅 빈 캔처럼 차가워질 때까지 외근을 다녀오고도 우리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서 다음에도 함께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직원이 1명, 2명 늘었고 사무실에는 조금 더 큰 프린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사가 아니라 집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유치원에서 연습한 노래를 부르던 날, 작은아이의 첫 발걸음이 거실 러그 위에 찍히던 날, 그 모든 계절을 저는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자라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마침내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으며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큰아이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오곤 했고 작은아이는 모의고사 등급표 앞에서 울고 웃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초코우유를 채워두고 책상 위에 비타민 음료를 놓아두고 시험 기간에는 알람을 맞춰 야식을 챙겨줬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김치찜을 준비했고 넷이서 둘러앉아 하루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이 바빴지만 눈앞에 있는 것들이 모두 사랑스럽다고 믿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복은 어딘가 보이지 않는 틈에서부터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졌구나 싶었습니다. 성장하는 회사라면 야근이 잦을 수도 있지 스스로를 달랬죠. 거래처랑 미팅이 길어졌어. 오늘은 회식이야. 이번 주말엔 워크숍이 잡혔네. 변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말들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표정에서 피곤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여유가 보였습니다. 셔츠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휴대폰은 늘 뒤집혀 있었으며 벨이 울리면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굳이? 왜 지금? 왜 숨기지? 제 머릿속에 물음표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큰아이가 발표를 끝내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도 말해줄까? 묻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목이 메었습니다. 작은아이가 주말 계획을 세우며 우리 맛집 가자. 하고 말했을 때 저는 웃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작은 종처럼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질문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혹시 특별히 챙기는 사람 있어? 제 목소리는 농담인 척했지만 속뜻은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해? 그 과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자주 늦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집을 비웠죠. 저는 거실 시계를 멍하니 보다가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노력해서 올렸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렇게 늦어? 작은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라도 가면 안 돼?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많이 바쁘셔.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고는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속은 공기만 먹은 것처럼 빌대로 비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달력에 점을 찍듯 기록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귀가 시간, 전화가 울린 시각, 통화가 길어진 날, 문자 미리 보기의 톤, 셔츠에서 맡아지는 냄새, 말끝이 올라가는 패턴과 눈을 피하는 횟수까지 할 수 있는 한 다 적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수첩은 주방 싱크대 깊숙한 서랍 맨 뒤에 숨겨뒀습니다. 처음엔 기록하는 행위가 나를 더 아프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달랐습니다. 글자를 적을수록 제 호흡이 일정해졌고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의심은 나를 해치지만 확인은 나를 지킨다. 저는 첫 장에 그 문장을 적고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기록은 감정의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 같았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버티니까요. 어느 새벽 2시를 조금 넘겨 현관 비밀번호가 조심스럽게 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술 냄새에 익숙지 않은 향이 섞여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돌아누운 척 눈을 감았고 걸음소리와 옷걸이가 스치는 소리,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빨래를 개다가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라운지바 칵테일 2잔. 가격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고 수첩에 동그라미 표시와 함께 날짜를 적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의 점이었지만 점은 모이면 선이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말자. 회사가 커졌으니. 접대가 많을 수 있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터널에 갇히게 돼.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어둠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시험 발표가 잡히면 저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었고, 작은아이는 모의고사에서 한 등급이 오르면 방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환호를 껴안으며 한편으로는 지갑 속 카드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비상비, 그리고 사실이라고 적힌 작은 봉투. 저는 그 봉투에 제가 모은 단서들을 날짜 순으로 넣어두었습니다. 영수증, 문자 캡처, 통화 기록의 감각적 메모, 귀가 시간의 패턴. 한 장 한 장이 종이였을 뿐인데 묶이자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 무게는 제 마음을 깔아뭉개는 돌이 아니라 제 허리를 세우는 벽돌이었습니다. 저는 집안 루틴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보기는 주 1회로 줄였고 지출 항목을 정리해 불필요한 소비를 지웠습니다.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교육비 계좌는 OTP를 강화하고 비상금 통장은 이체 한도를 낮췄습니다. 이 모든 게 오해로 끝난다면 제가 과했다며 스스로를 탓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준비에 두자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대비는 죄가 아니니까요. 밤이면 베란다 문턱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봤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창에 켜졌다 꺼지는 등이 제 마음과 닮아 있었죠. 저는 거기에 제 호흡을 맞추며 조용히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고르고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야유회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작은아이는 아빠와 캐치볼을 하고 싶다며 글러브를 꺼내 놓았고, 큰아이는 졸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식탁을 채웠지만 의자는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자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요즘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작은아이가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나 때문인가? 나 공부 때문에 예민해서 아빠랑 말 안 해서. 저는 두 아이의 손등을 차례로 감싸쥐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때문 아니야. 너희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속은 갈라졌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한 감정의 단어를 줄이고 사실의 단어를 늘렸습니다. 어제 어디 있었어? 대신 어제 귀가가 새벽 2시였는데 일정 공유해 줄 수 있어? 왜 숨겨? 대신 업무상 접대인지 개인 일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 가계부 때문에. 저는 제 질문들이 날카롭되 상대의 도망길을 막지 않도록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사실을 받는 그릇이 찢어지지 않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을 꺼내려는데 큰아이가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자료 출력 좀 도와줘. 작은아이는 손에 연필을 들고 외웠던 공식을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질문을 다시 접어두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더 많이 적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더 침착하게. 하루는 남편의 차에 우산을 가지러 갔다가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보험 서류 사이에 끼워진 얇은 종이. 호텔 주차권이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거래처 워크숍이라고 했던 날과 같았죠. 저는 사진을 찍고 원래 자리 그대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동안 제 얼굴이 차가운 스테인리스에 길게 비쳤습니다. 확신하려 하지 말고 확인하자. 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은 이미 닳아 가장자리가 말렸고 뒤쪽 장들은 촘촘한 글씨로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글자들을 더듬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금액, 냄새, 표정.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이어져야만 한다고도 느꼈습니다. 무엇이 더 두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집에서 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옆에 두고 화면을 가끔씩 확인했고 전화가 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일이야. 그 말은 언제나 문장 끝에 붙어 다녔습니다. 처음엔 믿었고 나중엔 믿는 척했고 이제는 기록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계부의 한 장을 떼어 사실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에 항목을 나눴습니다. 귀가 시간, 문자 패턴, 결제 내역 추정, 차량 이동 동선, 일정 공유 여부,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내 마음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화남, 두려움, 체념, 그러나 여전히 기대. 그 기대가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 질문을 고른다. 질문을 고르는 사람은 기록을 고른다. 기록을 고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킨다. 어느 날 작은아이가 문제집을 덮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진짜 가족 사진 찍자. 졸업 전에.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가족 사진. 프레임 속 네 사람의 얼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지. 날짜 잡아보자. 그러고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빈칸, 내 수첩의 점들, 아이들의 일정, 그리고 우리 집 거실의 조도. 사진 속 웃음이 가짜가 아닐 방법을 찾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불을 붙이는 말들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수첩과 제 손목시계 그리고 제 눈으로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줄을 긋고 때로는 별표를 치고 때로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날이 오면 그날만큼은 제가 평온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런 날은 많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른 척의 문이었습니다. 확인하자.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확인하고 묻자. 묻고 듣자. 그리고 결정하자. 그 순서를 한 글자도 바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저는 책상 의자를 창가로 끌어당겨 불을 낮추고 다음 장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질문의 목록. 그 아래에 첫 줄을 썼습니다. 어제의 귀가가 새벽 2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 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일정 공유가 가능한가. 세 번째 줄. 나와 아이들의 생활 설계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존재하는가.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더 많이 적었고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날짜별로 재정리해 작은 클립으로 묶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붙인 메모에는 사실을 보자라는 5글자를 써두었고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눈을 맞추며 다짐했습니다. 교육비 계좌의 이체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불필요한 자동 결제가 없는지 확인했고 생활비표를 항목별로 색깔 표시했습니다. 남편의 일정 공유 캘린더가 빈칸으로 남는 날이면 그 여백을 제 기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감정의 온도를 섣불리 올리지 않기 위해 밤마다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고르곤 했습니다. 작은아이가 잠든 뒤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는 제게 오늘을 버틸 이유이자 내일을 준비할 힘이 됐습니다. 큰아이가 새벽까지 발표 자료를 다듬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그 클릭 소리에 맞춰 제 수첩을 덮었습니다. 남편의 셔츠를 다리미로 문지르며 실밥을 잘라냈고 포켓 가장자리에 미세한 보풀을 손톱으로 쓸어내리며 마음을 고쳤습니다. 지난 겨울에 사두고 잊어버린 양초에 불을 붙여 거실에 두었고 그 작은 불꽃을 바라보며 흔들림을 다독였습니다. 가끔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아직 결론 내릴 때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기록은 제 편이고 준비는 제 방패이며 침착함은 제 칼날이라는 문장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증거를 정리하고 내일의 질문을 다듬었습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사실부터 적고 다시 읽었습니다. 저는 수첩 첫 장에 오늘도 기록한다라고 적고 그 아래에 어젯밤의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시각, 신발을 벗는 속도, 욕실에서 물이 흐른 시간, 그리고 옷의 밴 향의 종류. 주관적인 추정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에는 괄호를 치고 추정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가능한 제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메모의 왼쪽은 사실, 오른쪽은 제 감정으로 칸을 나눴습니다. 사실 칸에는 새벽 2시 13분 귀가, 와인향 추정, 문자 수신 1회 같은 짧은 문장만 적었습니다. 감정 칸에는 불안, 분노, 두려움, 애써 침착이라고 적고 세모 표시를 했습니다. 표기법을 정하고 나자 머릿속이 조금 덜 복잡해졌습니다. 기록을 객관으로 밀어 올리려면 규칙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펜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글자를 썼습니다. 호텔 키카드를 발견한 날 이후로 저는 집안 동선을 바꿨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베란다에서 안방으로 옮겨두고 남편의 셔츠는 세탁 전 주머니를 반드시 점검했습니다.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음이라 적었고 무엇인가 나오면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영수증의 인쇄 상태는 흐릿해질 수 있으니 날짜와 시간, 업장명, 금액, 품목을 손으로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복제 기록은 귀찮지만 나중에 원본이 훼손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저는 주방 서랍 속 비닐백을 모두 버리고 지퍼락을 샀습니다. 습기에 약한 종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지퍼락 겉면에는 라벨지를 붙여 음식점, 숙박, 주유, 기타로 분류했고 그 옆에 날짜 범위를 적었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손끝이 여러 번 떨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펴기 위해 컵에 물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맛은 여전히 아무 맛도 나지 않았지만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제 신경을 제자리로 불러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가계부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고정비 외에 미확인 지출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항목은 집에서 발생하지 않은 결제 흔적을 추적하기 위한 칸이었습니다. 남편의 카드를 제가 직접 들여다볼 권리는 없지만 결제 패턴은 생활의 리듬을 드러냅니다. 평소와 다른 리듬이 반복적으로 포착되면 저는 옆에 빨간 점을 찍고 해당 날짜에 남편 동선과 대조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결제가 찍힌 날은 파란 펜으로 업무 가능성 높음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집 사이 혹은 전혀 관련 없는 상권에서의 결제는 노란 펜으로 개인 가능성이라고 표기했습니다. 표시가 많아질수록 제 눈은 피로했지만 피로는 사실의 무게와 비례했습니다. 사실이 늘어날수록 제 감정은 덜 흔들렸습니다. 감정은 늘 고개를 들었지만 표와 그래프는 그 고개를 조용히 숙이게 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봉투는 침대 아래 상자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꺼낼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눈으로 본 그림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감정만 커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사진의 구도를 보듯 프레임 속 요소를 분해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손의 위치, 여자와의 거리, 주변 사람들의 표정, 접힌 영수증의 두께, 그 모든 요소가 말하는 바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친밀도 높음, 반복성 확인 필요, 시간대 일치, 장소 일치, 업무 맥락 없음. 문장들은 냉정했고 냉정함이야말로 제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마음을 모른 채 제 옆을 맴돌았습니다. 큰아이는 취업 준비로 바빴고 작은아이는 수능 모의고사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들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제 계획을 끼워 넣었습니다. 자료 정리, 질문 정제, 대면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은 말하자면 리허설이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그리고 불필요한 언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준비였죠. 저는 주방에서 냄비가 끓는 사이사이에 혼자 말을 했습니다. 첫째, 사실 확인부터 한다. 둘째, 질문은 닫힌 형태로. 셋째,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넷째,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종이 위에 적고 냉장고 문 안쪽, 우리 가족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였습니다. 누구도 그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서글픈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다정하게 물었죠. 오늘 회의 길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거래처랑 마무리 얘기가 좀 있어서. 그가 욕실로 들어가자 저는 그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바닥에 놓인 영수증을 주워들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칵테일 2, 디저트 1, 시간은 밤 11시 40분, 날짜는 오늘. 제가 아는 그 거래처와는 전혀 다른 위치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빠르게 촬영하고 영수증의 뒷면도 찍었습니다. 뒷면에는 친절하게 주차 검인을 받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주차 검인 도장이 있다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했다는 뜻이고 시간대와 위치를 더 좁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도 앱을 열어 집과 호텔 사이의 이동 시간을 확인했고 남편이 주장한 회의 장소와의 거리도 비교했습니다. 숫자들은 남편의 말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차가운 진실의 윤곽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베란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화끈거렸고 서러움은 눈처럼 차갑게 가슴속에 쌓였습니다. 둘을 동시에 안고 있자니 몸이 쪼개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결국 수첩을 펼쳤습니다. 감정은 글자로 옮기는 순간 조금 순해졌고 숫자는 그 글자들 사이에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3번 적었습니다. 내일 질문한다. 내일 요구한다. 내일 결정한다. 그러나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아이들 일정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분노보다 아이들의 내일이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평온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모르지, 상황 봐야지.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 공유 좀 해줘. 가계부 정리해야 하니까. 그는 상의를 걸치며 투덜거렸습니다. 그걸 왜 매번 공유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집에서 같은 비용으로 사니까. 그는 인상을 찌푸렸고 저는 그 표정까지 수첩에 적었습니다. 작은 표정의 변화들도 결국은 하나의 서술이 되니까요. 오후에 저는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낯선 대출 안내장을 보았습니다. 수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대출 잔액과 이자율, 결제일이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저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 잠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의 적금 일부가 사라진 이유를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자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수증과 사진, 그리고 호텔 키카드가 보여준 방향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측하게 했습니다. 추측이 싫었습니다. 추측은 감정을 부풀리고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 앱을 열어 우리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눈에 띄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과 남편의 늦은 귀가, 호텔 결제 내역의 날짜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그날의 제 수첩에는 동그라미가 많이 그려졌습니다. 동그라미가 선이 되고 선이 화살표가 되는 광경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귀가하자 저는 짧고도 분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출 무슨 용도야? 남편은 우편물을 흘끗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업 자금. 너는 몰라도 돼. 그의 말투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칼날에 상처 입지 않기 위해 더 짧게 되물었습니다. 사업 자금이면 계약서와 내역 보여줘. 그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신경질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앞에서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 목소리는 대답이 아니라 회피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감정적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1. 일정 공유 캘린더 실제 사용. 2. 3개월치 결제 내역 확인. 3. 대출 관련 계약서 열람. 4. 외박 시 사전 통보. 남편은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처럼 써왔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의 약속? 그날 밤 남편은 약속 중 어떤 것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나 피곤해. 라는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눈물보다 먼저 나오는 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와 시간과 문장, 그리고 남편의 표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기다린다. 내일 또 묻는다. 그 다음은 내가 정한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두 번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첫 봉투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봉투를 뜯는 동안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덜미로 땀이 흘렀습니다. 사진들 속 두 사람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로의 코트를 대신 받아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깨를 맞대고 골목길을 걸으며 팔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남자였습니다.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사진들의 가장 잔인한 제목이었습니다. 사진들 사이에는 카드 사용 내역 추정표가 첨부되어 있었고 종이 맨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반복 패턴 확인. 저는 의자에 등을 묶고 천장을 오래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천장의 작은 균열들이 마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걷는 길, 내가 버틴 계절, 내가 견딘 시간의 모양이 그 균열들 사이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졸업과 입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제 귀엔 두 가지 목소리가 번갈아 울렸습니다. 지금 말해. 진실을 숨기는 건 보호가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아이들은 지금 너의 울음을 감당할 여유가 없어. 저는 결국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대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저를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준비란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들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재산 목록을 새로 쓰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 상담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질 테니까요. 상담실의 기다란 소파에 혼자 앉아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니 목이 메었지만 그 상상은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괜찮아. 가서 앉기만 해도 돼.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어느 저녁 큰아이가 면접을 마치고 수줍은 얼굴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축하의 말 뒤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길을 가는구나. 작은 아이는 다음 주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가 좋아하는 국을 끓이고 과일을 깎아 상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접시 앞에 앉아 있는 동안엔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로지 아이들의 것이니까요. 밤이 되면 다시 제 시간이 돌아왔고 저는 다시 수첩을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내가 원하는 삶의 조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존중, 정직, 책임,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의 용기. 이틀 뒤 남편의 차량 주행 기록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휴대폰 블루투스 목록에 남은 최근 위치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좌표를 지도에 찍어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호텔과 또 다른 작은 레스토랑,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산부인과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산부인과. 그 단어는 제 뼈를 얼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비어있는 컵처럼 덜컹거렸고 손끝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 병원에 영수증이 있는지 증거 봉투를 뒤졌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지퍼락 한가운데 얇은 종이 한 장, 초진, 초음파, 임신 테스트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결제 수단은 남편의 카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울음이 올라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지고 다시 굳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준비하자. 그날 밤 저는 대면 시나리오를 최종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사실만, 두 번째 페이지에는 질문만, 세 번째 페이지에는 요구사항만 적었습니다. 사실 사진, 영수증, 키카드, 주행 기록, 병원명, 질문 관계의 기간, 중단 의사, 재정 유출의 범위, 요구 아이들에 대한 책임, 재산 분할의 원칙, 주거 계획, 연락 원칙. 문장을 하나씩 소리내어 읽으며 호흡을 맞췄습니다. 격앙된 음을 빼고 비난의 형용사를 삭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능한 변수라고 적고 남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몇 가지로 나눴습니다. 부정, 회피, 역공, 침묵, 부분 인정, 전면 인정. 각 반응에 맞춰 다시 질문과 요구를 재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3번 밑줄 그었습니다. 대면 전날 저는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졸음이 찾아왔고 꿈에서 저는 끝도 없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의 문마다 작은 창이 있었고 그 창 너머로 제 삶의 장면들이 흘렀습니다. 첫 월급 명세서, 자판기 앞에 동전, 벚꽃 아래의 고백, 신문지 위의 건배, 아이들의 첫걸음, 그리고 지금의 수첩. 꿈속에 저는 문을 밀어젖히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창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확인, 질문, 결정. 깨어났을 때 그 3단어만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심호흡을 한 뒤 내일의 질문과 요구를 한 줄씩 소리내어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펜 끝이 마모되도록 문장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마음을 다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밤을 넘기고 맞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죠. 밤새 수십 번 연습했던 말들 확인, 질문, 결정 이 3단어가 박자처럼 머릿속을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자,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말자, 울컥하면 먼저 숨부터 쉬자,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속삭였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꼭 제가 숨을 고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더 큰 파도를 몰고 오더군요.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에 엎어둔 남편 휴대폰 화면이 번쩍하며 알림이 떴죠. 미리 보기로 보이는 단 한 줄. 오늘 진료 잘 다녀왔어. 아가도 건강해.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아가도 건강해? 제 입술이 저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철렁 내려앉고 바닥이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 저는 본능적으로 싱크대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생명이 얽힌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샤워기 물소리가 멀리서 졸졸 들리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아주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메시지 진료, 아가 건강. 적고 나니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뺨을 세게 문지르며 버텼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씻고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대면은 밤에 마음속으로 시간을 박아두고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로 들어갔습니다. 큰아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졸업식 안내문 나온대. 그래. 그럼 저녁 먹고 같이 체크하자. 너 제출 서류도 다시 보자. 작은 아이는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거울을 보더니 엄마 어깨선 들뜨지 않아? 라고 묻더군요. 조금만 더 다려줄게. 어깨는 쭉 펴고
첫 문장은 천천히. 알겠지?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라서 그게 오히려 낯설었어요. 다리미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눈을 스치자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셔츠의 주름만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하루가 제 감정보다 우선이어야 했어요.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저는 혼자 주방에 앉아 컵에 물을 채워놓고 한 모금 또 한 모금 천천히 마셨어요. 식탁 위엔 수첩, 지퍼락 봉투, 볼펜 하나. 밤새 적은 문장들 사이로 오늘이라는 단어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친구, 제가 힘들면 말해. 그냥 듣기만 할게. 라고 말해주던 친구에게요. 너 오늘 시간 돼?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는지 친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말했습니다. 어디야? 내가 갈게. 우리는 집 근처 카페 구석에 앉았습니다. 커피 향은 달콤했지만 제 속은 텁텁하기만 했어요. 저는 밤새 기록한 것들을 순서대로 꺼내 놓았습니다. 호텔 키카드, 호텔 라운지, 영수증, 시간대가 같은 카드 내역, 그리고 산부인과 영수증. 친구는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난 뒤 한숨을 아주 천천히 쉬더군요. 야, 너 혼자 얼마나 버텼냐?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나 요즘 온라인 카페에서 이 비슷한 글 많이 봤어. 솔직히 말하면 누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법적 문제보다 당사자가 지금 뭘 지킬 건지를 먼저 정하더라. 특히 아이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이들이 제일 먼저야. 그래서 밤까지 참으려고. 친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대면할 거면 너가 던질 질문을 최대한 짧게 준비해.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잠깐만 하고 물을 마셔. 대화에서 시간은 힘이더라.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니야. 필요하면 내가 와줄게. 고마워. 근데 오늘은 내가 혼자 할게. 내 목소리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런 걸 쳐봤어요. 남편 외도 대면 순서, 아이들 앞에서 감정 관리, 이별 준비, 체크리스트, 재정 유출 확인 방법. 수백 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과격한 글도 많았고 체념이 덕지덕지 묻은 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몇 개의 문장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1.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말 것. 울음은 아이에게 해석을 맡긴다. 2. 대면은 질문으로. 비난은 방어를 부르고 질문은 답을 부른다. 3. 내가 지킬 기준을 지금 정해둘 것. 기준은 흔들리더라도 표지가 된다. 그 문장들을 수첩에 옮겨 적었어요. 글자를 적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록은 늘 제 편이 되어줬으니까요. 해질 무렵 저는 테이블을 비웠습니다. 지퍼락 봉투를 순서대로 올려놓고 질문 목록을 다시 읽었어요. 어제 새벽 1시 48분 어디에 있었는지, 산부인과 영수증의 이유, 임신 사실의 진위, 지난 6개월 재정 유출의 범위와 즉시 중단 의사, 관계의 즉각 종료 의사와 이후의 계획,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일정 공유. 문장은 짧게, 답은 길게. 이것이 오늘의 원칙이었습니다. 남편은 10시가 지나서야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제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렁했어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안 자고 있었어? 응. 오늘은 얘기하자. 내일 하면 안 돼? 피곤한데. 아니, 오늘. 아이들 없을 때. 그는 귀찮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아주 첫 질문부터 던졌어요. 어제 새벽 1시 48분. 어디 있었어? 글쎄 정확한 시간까지 기억 못하는데. 호텔 라운지.
영수증 있어. 지퍼락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죠. 그 병원은 왜 갔어? 그는 눈동자를 아주 잠깐 흔들었습니다. 정말 찰나였어요.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우리 돈으로 결제됐어. 아이들의 내일이 걸려 있으면 나는 반드시 알아야 해.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요즘 왜 이래? 의심병 걸렸어? 사람을 못 믿으면 못 사는 거야. 준비했던 문장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맞아. 거짓말이랑은 같이 못 살아. 순간 공기가 탁 막힌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사과의 두 글자. 하지만 아무 책임도 계획도 붙어 있지 않은 허공에서 부서지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녀도 아이도 책임져야 해. 제 귀 안쪽에서 삐 하고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 그래. 임신했어. 손바닥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저는 최대한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아이들은? 그는 눈을 피하며 말했죠. 졸업, 입시 끝나고 그때 정리하면 돼. 잠깐만? 그 잠깐은 누구를 위한 거야? 저는 준비해둔 요구사항을 펼쳤습니다. 요구는 3가지. 첫째, 오늘부터 일정 공유. 둘째, 재정 유출 즉시 중단하고 지난 6개월 내역 확인. 셋째, 그 관계 즉시 종료. 오늘부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 현실을 몰라. 그럼 내 현실을 내놓고 얘기해. 말로만 책임이 아니라 계획으로. 바로 그때 작은 아이가 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엄마, 아빠 왜 그래?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물 마시고 얼른 자. 내일 모의 면접 있잖아. 아이는 우리 사이를 한번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낮게 말하더군요. 봐.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들다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첩을 쓰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날 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을 달라고 했고 저는 오늘을 반복했죠. 같은 집 같은 소파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서 수십 년쯤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수첩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의 결과 인정, 그러나 책임 회피. 다음 수순 기준 고지, 외부 통로 유지.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반짝이는 얼굴로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나 졸업식 때 상 받나 봐. 정말 우리의 최고다. 부엌에서 둘이 장난처럼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이 제겐 숨 쉴 구멍이었어요. 작은 아이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듯 인사말을 중얼거렸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아. 지금 속도보다 10%만 느리게.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눈을 천천히 훑어봐. 저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깨끗하게. 수첩 맨 앞에 적은 제 목표였죠. 점심 무렵 낯선 번호가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그녀였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그 한마디가 귓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제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습니다. 뭐가 죄송한데? 그이가 언니한테는 말 못한다고 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요. 병원 다닌다면서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안정기까지 보자고 했어. 확정, 안정기 제가 영수증에서 본 단어들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이가 말했어요. 언니 아이들 일정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그때 정리하겠다고. 아, 그 약속?
누구를 위한 약속일까요? 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냉정하게 나아가고 있었죠.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제 기다림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의 결정이죠. 그리고 나에겐 아이들이 있어요. 더 이상 제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명확함이 더 컸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문을 열어야 하는지. 오후 저는 다시 검색창을 켰습니다. 이번엔 분리된 생활비 계좌, 일정 공유 캘린더, 가계부 분류법, 재정 유출, 흔적 찾기 같은 실무적인 키워드를 찾아봤어요. 몇몇 카페 글에서는 엑셀 양식까지 공유하더군요. 저는 그걸 내려받아 제 방식대로 고쳤습니다. 고정비, 교육비, 식비, 변동비, 그리고 미확인 지출 칸, 날짜, 시간, 장소, 결제 수단, 사용처, 함께 있던 사람 추정, 증빙 여부, 프린트한 종이를 파일에 끼우며 손끝이 한 번 더 떨렸지만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정돈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비는 저를 배신하지 않거든요. 저녁이 되어 내 식구가 한 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오고 달걀말이가 노랗게 빛났어요. 아빠, 나 오늘 모의 면접 때 긴장 안 했어. 오, 우리 딸 멋지네. 잠깐 우리 집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의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예의. 저는 그 예의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남편에게 짧게 말했죠. 오늘 밤 10시. 다시 앉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회피의 시작이었을까요? 10시, 저는 테이블 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꺼내보라고 기다렸죠. 긴 침묵 끝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언제? 아이들 끝나고. 또 그 말. 저는 긴 숨을 내쉬고 파일에서 새로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오늘부터. 봉투 안에는 분리된 생활비 계좌 안내, 일정 공유, 캘린더 초대장, 재정 내역 확인 동의서, 상담 일정 표각의 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킬 기준, 내가 져야 할 책임. 오늘부터 기준을 세우자. 아이들 앞에서는 안전하게. 그는 봉투를 뒤집으며 종이를 뒤적였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어요. 알았어. 근데 너도 좀 생각해봐, 우리. 지금의 우리는 아이들이야.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이 제 등을 지탱해줬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방 안에서 살짝 들려오는 뒤척임을 들으며 거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여몄어요. 아이들 방 문 앞을 조용히 지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그 말이 공기 중에 아주 얇게 퍼져나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얇은 것도 꾸준히 쌓이면 벽이 된다는 걸. 내 기록이 그랬고 오늘의 선택도 그럴 거예요. 휴대폰을 다시 켜서 카페 즐겨찾기 글들을 훑었습니다. 어떤 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마이너스 끝까지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준을 말하는 사람이 어른이다. 마이너스 아이들은 진실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른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는다. 저는 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에 오늘의 진실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적혀 있을까. 눈가의 붓기, 담은 입술, 억지로 펴올린 광대.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도망치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 아침 메시지 확인 진료, 아가 건강. 낮 친구 상담 카페, 온라인 카페 자료 수집. 저녁 가족 식사, 아이들 일상 유지.
밤 되면 1차 마이너스 사실 인정, 책임 회피, 조치 분리 계좌 개설, 일정 공유 캘린더 적용, 재정 내역 동의서 전달, 그 다음 감정 복구를 위한 개인 일정 걷기, 호흡, 아이들 일정 우선. 그 아래에 어젯밤과 같은 네 단어를 다시 적었습니다. 확인, 질문, 결정, 실행. 펜을 내려놓는 순간 제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딸깍. 스위치가 켜지는 소리.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기만 하는 내가 아니라는 걸. 내일의 나에게 미안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내가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알람을 맞췄습니다. 새벽 5시. 집안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 저는 그 시간에 일어나 걸을 겁니다. 집 근처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큰 숨을 쉬면서 울음이 나면 모자챙 아래로 숨기고 분노가 올라오면 발걸음으로 바닥을 누르며 그렇게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은 움직여지니까요. 저는 내일도 기록할 겁니다. 내가 선택한 기준을, 내가 지키려는 사람들을, 그리고 내가 끝내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 나 자신을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 나는 다시 확인하고 정직하게 묻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반드시 실행한다.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세탁실 구석에 숨겨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진, 문자 캡처, 위치 좌표, 그리고 짧게 적어둔 제 메모지들. 저는 그 상자를 열어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 한 장. 며칠 전 저녁 여성 의류 매장에서 나온 고액의 영수증 한 장. 얼마 전 산부인과 진료비가 결제된 내역서. 숫자와 글자들이 제 눈을 차갑게 찔렀습니다. 순간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정신만큼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모임이었어? 거래처 회식? 거래처 이름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긴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열어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거래처 명 불응. 진술 신뢰도 없음.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너나 미행했지? 흥신소까지 썼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흥신소든 뭐든 진실은 변하지 않아. 당신이 했다는 사실만 남아. 그 말에 남편은 분노에 차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가진 건 이제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큰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운영 자금을 빼돌려 그 여자의 생활비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재정도 위태롭다는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집안만이 아니라 회사까지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밑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긴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빚까지 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우편물에서 확인한 대출 내역은 제가 상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글자가 흐려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이들이 자고 난 뒤 저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흰 종이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학비와 생활은 내가 책임진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들지? 근데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기대도 돼.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으며 웃었습니다. 고맙다. 엄마가 내 말 평생 기억할게. 작은 아이는 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대학 가면 알바해서 용돈 스스로 벌게. 그러니까 엄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움이 차올랐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모아둔 증거 봉투를 올려두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저는 봉투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이 남긴 흔적이야. 영수증, 사진, 내역, 문자. 전부.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이제 묻지 않아.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실행할 때다. 저는 오늘도 제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저와 아이들을 지켜낸 증거가 되는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오늘도 버텼고 내일도 버틸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위해 끝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면 제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듣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평생 함께라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60분 사연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응원이 됩니다.